할머니, 지금 도망가세요. 새벽에 다급한 경고로 목숨을 구한 할머니는 며느리와 아들의 음모를 증거로 밝혀내 삶을 지켰습니다. 배신의 상처 뒤에도 용기를 잃지 않고 이웃 진수와 함께 88년차 카페를 열며 늦게 얻은 평온과 진짜 가족의 따뜻함을 알게 되었지요. 그날 새벽 모든 것은 한 통의 다급한 두드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88년을 살아온 할머니에게 닥친 인생 최대의 위기. 과연 할머니는 이 음모를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어둠이 깊어 집안은 숨조차 쉬지 않는 듯 고요했어요. 벽식의 초침 소리조차 멈춘 듯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가로등 하나만이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지요. 그 빛마저 떨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 공기를 가르며 진동처럼 퍼졌지요. 그 소리는 마치 심장 소리처럼 규칙적이면서도 다급했습니다. 처음엔 꿈이라 생각했어요. 늙은 사람은 새벽에 깰 때가 많습니다. 몸이 아픈 곳이 있으면 잠이 얕아지지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몸 깊숙한 곳에서 불안이 올라왔어요. 쿵쿵쿵 소리가 더욱 급해졌습니다. 나는 잠옷 위에 가디건을 걸쳤어요. 슬리퍼를 신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급박하고 떨리는 목소리였지요. 그 목소리에는 공포가 섞여 있었어요.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었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진수가 서 있었습니다. 1층에 새 들어 사는 28살 총각이었지요. 평소 예의 바르고 조용한 청년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의 젊은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지금 도망가세요. 그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셔야 해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왜냐고 묻기도 전에 그는 내 손목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차갑고 젖어 있었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드릴게요. 일단 피하셔야 해요. 우리는 말없이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나는 가방도 챙기지 못했어요. 오래 신던 운동화도 신지 못하고 슬리퍼를 신은 채였지요. 새벽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이 너무 차가워 정신이 더 선명해졌어요. 골목을 빠져나오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내 방 창문에 불빛이 번지고 있었어요. 누군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내가 없는 줄 알고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할머니, 빨리요. 진수가 내 팔을 부축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지요. 찜질방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하지만 슬리퍼를 신고 걷기에는 멀었습니다. 중간에 2번이나 멈춰 서야 했지요. 그때마다 진수는 참을성 있게 기다려줬어요. 찜질방 로비에 도착했을 때 비로소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이곳은 새벽에도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간 근무하는 사람들, 막차를 놓친 사람들이 있었지요. 우리는 구석진 소파에 앉았습니다. 진수는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손을 비비며 진정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나는 기다려줬지요. 그가 무엇을 받든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할머니, 진수는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마치 비밀을 털어놓듯 말했어요. 며느리분이 요즘 이상했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더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낯선 남자가 자주 왔어요.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였죠.
그 남자와 현관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요양원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곳이 좋은지, 비용은 얼마인지.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집 처분 이야기도 했어요. 시세가 얼마인지, 언제 팔면 좋을지. 할머니가 계신데도 그런 이야기를 버젓이 했어요. 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준호 씨를 봤어요. 진수는 더욱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약국에서 나오는데 가방을 꽉 쥐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약국은 처방전 없이는 약을 안 주는 곳이에요.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무슨 약을 샀다는 걸까요? 오늘 밤에는 진수가 목소리를 더욱 낮췄어요. 베란다에서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내일 아침이면 끝날 거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처리하자고도 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머릿속에 5해 전 기억이 스쳤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밀라는 상냥하고 예쁜 여자였습니다. 첫 인사부터 정중했지요. 어머님 혼자 사시면 안 돼요. 밀라가 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모시고 살겠어요. 같이 사시지요.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하지만 함께 살기 시작한 후부터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내가 쓰던 방을 다른 용도로 쓰자고 했지요. 어머님은 작은 방이 더 아늑하실 거예요. 그렇게 말하며 웃었어요. 그 다음에는 가구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교체했어요. 어머님 건강을 위해서예요. 항상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어요. 집 열쇠를 건넨 순간부터는 더욱 달라졌습니다. 그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었어요. 나는 그 집의 손님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손님보다도 못한 존재가 된 것 같았지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진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어요.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잠은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밀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가면 같은 미소가 무서웠지요. 새벽 6시가 되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밀라와 준호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나는 조용히 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젯밤에 누군가 들어왔던 흔적이 있었어요. 서랍이 미세하게 열려 있었고 책상 위 물건들의 위치가 달랐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평생 식당을 하며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어려운 순간마다 장부를 열고 답을 찾았지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정확히 보여주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상황을 차근차근 정리했어요. 첫 장에는 현재 상황이라 적었습니다. 밀라와 준호의 수상한 행동, 요양원과 집 처분 계획, 수상한 약물 구입, 나를 제거하려는 의도. 두 번째 장에는 대응 방법이라 적었어요. 증거 수집, 법적 대응 준비, 안전 확보, 역공 계획. 세 번째 장에는 실행 단계라고 또박또박 써두었습니다. 1단계 미끼 던지기, 2단계 증거 확보, 3단계 함정 설치, 4단계 현행범 체포. 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88년을 살아오면서 겪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한국 전쟁도 겪었고 보릿고개도 넘겼지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이런 일 정도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를 지킬 준비가 필요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부러 크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밀라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지요. 여보세요? 법무법인입니까? 유언장 초안 작성하려고 합니다.
신탁 상담도 받고 싶어요. 내 목소리가 집 안가득 울렸어요. 그 순간 설거지하던 소리가 멈췄습니다. 나는 그것만으로 충분했지요. 이미 신호는 전달된 것입니다. 네, 재산 전부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하려고 해요. 아, 그러면 언제 상담 받을 수 있을까요? 내일 오후에 갈 수 있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밀라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가족들과 상의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태연하게 답했어요. 내 재산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나이 들어서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서 그래. 밀라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가 다시 웃음을 지었어요. 그래도 중요한 일인데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날 오후 나는 진수를 불렀습니다. 부탁이 있어. 동네 사람들에게 흘려라. 할머니가 유언장 쓴다고, 재산을 다 기부한다고 소문내줘. 진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정말로 그러실 거예요? 나는 웃었습니다. 아직 결정한 건 아니야. 하지만 그렇게 소문내야 해. 누군가 조급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야.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작은 동네의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지요. 하루 만에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유언장 쓴다는 게 정말이에요? 나는 모른 척했어요. 누가 그런 소리를 했니? 아직 결정한 건 아니야. 그냥 생각만 해본 거야. 하지만 준호와 밀라의 표정이 어두워진 것을 봤습니다. 밤늦게까지 둘이 베란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밤 나는 오래된 녹음기를 찾아냈습니다. 아들이 중학교 때 영어 공부용으로 쓰던 것이었어요. 30년도 더 된 물건이었지만 아직 작동했습니다. 건전지를 새로 넣고 시험해 봤지요. 그리고 며칠 전 설치한 초인종 카메라도 점검했습니다. 요즘 나온 제품이라 성능이 좋았어요.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었지요. 밀라가 다음날 물었습니다. 어머님, 왜 이런 기계들을 다세요? 전에는 관심도 없으셨잖아요. 나는 차분히 답했어요. 나이가 들면 깜빡깜빡하잖아. 기억이 흐려지니까 기록해 두려는 거야. 요즘 세상이 물러지기도 하고 말이야. 밀라는 그냥 웃고 넘어갔지만 나는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잠시 굳는 것을 봤어요. 뭔가 계산하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나는 마침내 결정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어요. 오늘 저녁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자. 아침에 밀라에게 말했습니다. 준호도 일찍 들어오라고 해. 가족끼리 오래간만에 이야기 좀 나누고 싶어. 밀라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님. 뭘 해드릴까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요리 만들어 드릴게요. 하지만 나는 손을 저었어요. 요즘 기력이 없어서 요리하기 힘들어. 그냥 배달 음식 시키자. 대신 정성스럽게 차리자. 밀라는 약간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금세 웃음을 지으며 동의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진수에게 부탁했어요. 오늘 밤 7시부터 8시까지 우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달라. 내가 신호를 보내면 경찰에 신고해. 진수는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어요. 할머니, 정말 위험한 일이 일어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증거를 잡지 않으면 막을 수 없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거야. 저녁 6시가 되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중국 음식을 주문했어요. 짜장면과 탕수육, 짬뽕을 시켰지요. 평소 우리 가족이 좋아하던 메뉴였어요. 준호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이에요? 나는 웃으며 답했어요. 특별할 것 없어. 그냥 가족끼리 오래간만에 모이고 싶었어.
하지만 준호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밀라와 눈빛을 주고받는 것이 보였어요. 뭔가 계획이 있는 듯 했지요. 테이블을 차리면서 나는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테이블 밑에 붙여둔 것이었어요.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6시 반이 되자 세 사람이 모두 앉았어요. 평소와 달리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밀라와 준호가 계속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지요. 어머님, 이거 드세요. 밀라가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예쁜 유리병에 담긴 갈색 액체였어요. 특별히 준비한 홍삼차예요. 몸에 정말 좋은 거라고 해요. 그녀는 다정한 미소를 지었지요. 하지만 그 미소가 이상하게 차가워 보였어요. 나는 병을 받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거울 같은 병 표면에 낯선 내 눈빛이 비쳤어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병 안에 뭔가 들어있다는 것을. 고맙구나. 나는 병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마시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보자. 밀라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뭐료 어머님? 나는 똑똑히 물었어요. 언제부터였니? 나 없는 삶을 계획한 게. 그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준호가 움찔했어요. 밀라의 미소가 흔들렸지요. 어머님 무슨 말씀을. 밀라가 당황한 듯 말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나는 서랍을 열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가짜 유언장이었어요. 어제 공증을 받았어. 본인은 재산 전부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신탁한다. 밀라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습니다. 더 이상 미소를 지을 수 없었어요. 어머님, 그런 중요한 결정을 어떻게 혼자 하십니까? 가족들과 상의도 없이. 나는 조용히 웃었어요. 가족?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 것도 내 동의는 없었지. 내 집을 처분하려는 것도 내가 모르게 했고.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건. 앉아라. 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직 할 말이 남았어. 나는 천천히 테이블 밑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확실해야 해. 밀라의 목소리였어요. 홍삼에 섞으면 자연사로 보일 거야. 정말 괜찮을까? 준호의 목소리도 들렸지요. 들키면 어떻게 해? 들킬 리 없어. 노인네 심장마비로 처리될 거야. 그러면 집까지 합해서 15억은 될 거야. 녹음 내용이 끝나자 식탁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밀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3일 전 베란다에서 나눈 대화야. 나는 담담히 말했어요. 화분 뒤에 녹음기를 숨겨뒀거든. 밀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농담이었어요. 정말로 그럴 생각은 없었다고요. 나는 홍삼차 병을 들어 올렸어요. 그럼 이건 뭐지? 너희가 준 이 홍삼차 말이야. 그 순간 밀라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어머님. 어차피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노인네 혼잣말로 치부할 거라고요. 나는 병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이 집에서 나가거라. 그러면 더 이상 추궁하지 않겠어.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처음엔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요. 빚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정심으로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어려우면 엄마에게 말했어야지. 왜 이런 끔찍한 생각을 했니? 하지만 밀라는 달랐어요. 그녀는 다시 홍삼차 병을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미 너무 늦었어요.
이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요. 어차피 증거도 없잖아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들을 막을 수 있는 건 법뿐이라는 것을. 나는 조용히 창 쪽으로 손을 흔들었어요. 진수에게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몇 분 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이 들어왔지요. 진수가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어요. 경찰입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세요. 밀라가 황급히 가방을 집으려 했어요. 하지만 경찰이 더 빨랐습니다. 가방을 뒤져보니 스포이드와 장갑, 그리고 작은 약병이 나왔어요. 이게 뭡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밀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약병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홍삼차에 섞으려던 것이었지요.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어요. 밀라는 마지막까지 웃었습니다. 노인네 하나 이긴 걸 자랑하세요. 어차피 세상은 양육강식이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난 누구도 이긴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삶을 지켰을 뿐이지요. 88년을 살아온 이 삶을 말입니다. 준호는 끝까지 울고 있었어요. 나는 그를 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끝났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나는 혼자 남은 집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어요. 텅 빈 집이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오랜만에 내 집 같다는 느낌이 들었지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님, 수사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화기를 꽉 쥐고 들었습니다. 김밀라 씨는 살인예비죄와 사기죄로 기소됩니다. 다른 노인분들에게도 비슷한 수법을 썼다는 증거가 나왔어요. 연쇄보험 사기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무기징역 구형이 예상됩니다. 내 손이 떨렸어요. 다른 할머니들도 당했다는 말이었지요. 준호 씨는 공범으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서 20년 정도 선고가 예상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들이 20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가 치러야 할 대가였지요. 그날 오후 진수가 찾아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괜찮아. 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 우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진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무섭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그렇게 신고하시는 게.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서웠지.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였어. 그냥 당하고만 있는 거 말이야. 나는 88년을 살았어. 나는 계속 말했어요. 한국 전쟁도 겪었고 가난도 겪었지. 아이들 키우느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 그렇게 힘들게 모은 것들을 그런 식으로 빼앗길 수는 없었어.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야. 나는 손을 저었어요. 그냥 살아남으려고 한 거지. 그날 저녁 나는 혼자 저녁을 먹었어요. 간단한 된장찌개와 김치, 밥 한 공기였지요. 오랜만에 맛있었습니다. 누군가 눈치를 보지 않고 먹는 밥이라 그런지 더 달았어요. 며칠 후 동네 이장님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동네에서 난리예요. 신문에까지 났다던데요? 나는 차를 대접하며 말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 숨길 일도 아니잖아. 다른 할머니들이 할머니한테 고마워해요.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비슷한 일을 당할 뻔한 분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할머니 덕분에 정신 차렸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보니 마음이 좀 나아졌어요. 내가 한 일이 헛된 것만은 아니었지요. 일주일이 더 지나자 봄이 왔습니다. 마당에 심어둔 꽃들이 하나둘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개나리가 먼저 피었고 진달래가 뒤따랐지요. 생명력이 느껴져서 기분이 좋았어요. 어느 날 오후 진수가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 저랑 같이 카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계속 이 동네에 살고 싶어서요. 할머니와 함께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그 제안이 마음에 들었어요. 좋은 생각이네. 하지만 돈은 내가 대겠어. 너는 몸으로 때워라. 정말요? 고마워요, 할머니. 진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카페 준비를 시작했어요. 집 근처에 작은 상가 하나를 얻었습니다. 인테리어는 소박하게 했지요. 나무 테이블과 의자, 꽃을 키울 수 있는 창가였어요. 가게 이름을 정하는 날이었습니다. 뭘로 할까? 진수가 물었어요.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88년차 카페는 어떨까? 88년 차요? 진수가 되물었어요. 인생 88년 차라는 뜻이야. 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막 진짜 시작하는 거지. 한 달 후 작은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정말로 88년 차 카페라고 적혀 있었어요. 손글씨로 쓴 소박한 간판이었지요. 첫 손님은 동네 아주머니들이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우리도 할머니처럼 살아야겠어요. 그들은 내가 직접 끓인 차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카페는 곧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어떤 날에는 젊은 사람들도 왔어요. 88년 차가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물으면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인생 88년 차라는 뜻입니다. 88년을 살고 나서야 진짜 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손님들은 그 말에 감동받는 것 같았어요. 어떤 이들은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지요. 창밖 작은 정원에는 장미를 심었습니다. 진수가 직접 심어준 것이었어요. 빨간 장미, 하얀 장미, 노란 장미가 어우러져 있었지요. 매일 아침 물을 주며 생각했어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마음으로 만드는 관계가 더 소중했어요. 진수는 정말 좋은 아들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먼저 와서 가게를 열고 청소를 했어요. 손님들에게도 친절했지요. 나보다 커피를 더 잘 탔습니다. 할머니, 행복하세요? 어느 날 진수가 물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행복해. 88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행복해. 그날 저녁 나는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도 카페에 많은 사람이 왔다. 젊은 부부가 와서 결혼 이야기를 했다. 그들을 보니 옛날 생각이 났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다. 지금이 더 좋기 때문이다. 진수가 저녁에 삼겹살을 구워줬다. 둘이서 먹는 저녁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다. 가족이란 이런 게 아닐까?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것 말이다.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더욱 편안해졌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88년 차 카페는 이제 동네 명소가 되었어요.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신문에도 몇 번 소개되었지요. 용기 있는 할머니의 카페, 88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그런 제목들이었어요. 나는 그런 기사들을 스크랩해서 모아두었습니다. 가끔 꺼내보면 뿌듯했지요.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해냈다는 게 신기했어요. 어느 날 젊은 기자가 인터뷰를 하러 왔어요. 할머니,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의심해야 했던 순간이었어. 하지만 그 순간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지. 후회는 없으세요? 후회? 나는 웃었어요. 후회할 게 뭐가 있어. 내가 내 삶을 지킨 거잖아.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계획?
나는 창밖 장미를 바라봤어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지. 진수와 함께 이 카페를 운영하고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젊은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몇 살이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지키려는 용기를 갖는 거지요. 그 인터뷰가 방송된 후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나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도 많이 왔습니다. 그분들에게 내 경험담을 들려드렸지요. 때로는 법률 상담도 연결해 드렸어요. 진수는 이제 완전히 내 가족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아들이었어요. 그는 나를 할머니가 아니라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어머니, 약은 드셨어요? 그런 말들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어느 날 밤 나는 준호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교도소에서 보낸 것이었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저는 여기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런 끔찍한 일을 생각했는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엄마가 용감했다는 걸 이제 알아요. 저를 막아주셔서 고마워요. 그대로 갔다면 더 큰 죄를 짓을 뻔했어요. 10년 후에 나가면 새 사람이 되어서 엄마께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편지를 읽고 나서 눈물이 났어요.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아들이었어요. 나는 답장을 썼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너도 거기서 건강하게 지내거라. 후회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잊지 말고 나올 때까지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그 후로도 가끔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준호는 교도소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출소 후에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했지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어요. 카페 앞 장미는 더욱 활짝 피었습니다. 빨갛고 하얗고 노란 꽃들이 어우러져 있었지요. 손님들은 그 장미를 보며 사진을 찍었어요. 할머니, 장미가 정말 예뻐요. 어떻게 이렇게 잘 기르세요? 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정성이지 뭐. 매일 물 주고 이야기해주고 사랑으로 기르면 꽃도 그걸 알아. 그날 오후 나는 혼자 정원에 앉아 있었어요.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가게 안에서 손님을 맡고 있었지요. 문득 지난 1년을 돌아봤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무서웠고 힘들었고 때로는 절망적이기도 했지요. 하지만 견뎌냈어요. 그리고 이제는 행복했습니다. 88년을 살고 나서야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진짜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장미꽃과 어우러져 더욱 아름다웠지요. 진수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녁 준비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은 뭘 먹을까?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어때요? 아, 그리고 생선구이도 해드릴게요. 좋지. 나는 웃으며 일어났어요. 그럼 같이 준비하자. 우리는 함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수가 쌀을 씻고 나는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저녁을 먹으면서 진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내일 새 메뉴를 준비해 볼까요? 단호박 라떼는 어때요? 좋은 생각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을이 되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우리는 내일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메뉴, 가게 꾸미기, 단골 손님들 이야기까지 그런 소소한 대화가 일상을 채웠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진수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지나갔네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손님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장미는 또 얼마나 더 클까요? 그런 생각을 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평온한 마음으로 내일을 기대하면서 말이지요. 88년차 인생. 이제 막 시작입니다. 88년의 삶 끝자락에서 할머니는 위기와 배신을 딛고 스스로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웃 진수와 함께 88년차 카페를 열며 늦게 배운 정의와 진짜 가족의 따뜻함 속에서 새 인생을 시작했지요. 그날의 두드림이 없었다면 지금의 평온은 없었을 것입니다. 할머니는 끝내 자신을 지켜냈고 남은 시간은 진짜 가족과 함께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